이 증거법은 교과서로는 기초 개념이 나오고 옆번호 8-1 기본 개념 설명하고 있죠. 옆번호 8-1 잘 보세요. 8-5가 증거 자료가 증거 조사한 결과고 이걸 갖고 법관이 심증을 형성한다 라는 거죠. 법관의 심증 형성의 자료인데 8-5 옆번호 8-5 말고 8- 가면 증거 원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증거 자료 플러스 법관의 심증에 쓰이는 게 증거조사한 결과인 증거자료 플러스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용어를 써요. 변론 전체의 취지. 그래서 증거조사한 결과인 증거자료와 실제 법정에서 변론할 때 이런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면서 판단의 어떤 자료로 쓰는 거예요. 판단의 이유, 자료, 판단의 근거죠. 근거. 그것을 법정 변론 하는 전체의 이 사람의 뭔가 태도 같은 거 이런 것까지를 해서 합쳐서 심증 형성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증거 원인이라고 그래요. 증거 원인 8-7 증거 원인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력은 요거와 관련된 건 뭐예요? 우리가 증인은 일반 사람들은 이건 동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뭐야 형제거나 친척이면 증인이 된대 안 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제3자보다는 이런 친족관계에 있으면 증거로서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뿐이지 증인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증거로서의 방법은 증거로서의 능력 등은 하등 상관없고 제3자냐 혹시 친족관계인 자냐에 있어서 증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쓰는 용어예요. 증거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증거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8-9는 본증과 반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본증은 아까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거의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죠. 과거의 어떤 사실을 갖고 증명하는 거지 지금 막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 역사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어떤 사실을 판단에 있어서 판단하기 위해서 증명한다 이런 개념이죠.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10중 8구 99%의 심증 형성 고도 개연성 정도만으로 안 되고 고도라는 말을 써서 근데 소명은 그냥 내가 말한다면 한 50-60% 정도 그럴 것이다 정도 그럴 것이다 고도가 아닌 거죠. 개연성 보다도 좀 낮고 하여튼 그럼 소명과 증명 이런 것에 있어서 용어를 그 뒤에 나오는데 지금 본증 반증 설명하다가 우리가 증명 소명 먼저 얘기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증명과 소명을 이야기했고 본증과 반증은 이러한 증명을 해야 될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인데 반해서 반증은 반대 당사자가 이렇게 막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으로 100%로 치닫는 99% 100%로 치닫는 99% 100%로 치닫는 것을 조금 깎아서 고도의 개연성 밑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증이라고 그래요. 반증 이해되겠죠? 본증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먼저 증명, 소명 잠깐 소명 잊어버리고 본증이라고 할 때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해서 10중 8구 막 90% 이렇게 돼야 돼요. 고도예요, 고도. 근데 흘러 막 가서 증명될 뻔하고 판단자인 법관한테 오케이 하려고 하는데 반대 당사자는 그럼 완벽하게 그걸 다시 0으로 떨어뜨려서 아니다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반증에 성공했다라면 이것을 흔들어 놓으면 돼요. 막 깨트려서 흔들어 놓으면 돼요. 그것을 반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증은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본증은 증명 책임지는 자가, 반증은 반대 당사자가 이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상대방이 지는 증명 책임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출하는 건데, 그 그림 그려놨잖아요. 내가 증명도 100으로 막 올라가려는 본증에서 반증은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그 뭐 어떤 길이가 밑에까지 쭉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흔들어서 본증에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을 흔들어 놔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8-1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둘 다 최종 주어랄까 중요어는 증명이네요. 둘 다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인데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때의 엄격과 자유로운은 고도의 증명, 개연성 있는 확신을 법정 증거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엄격하냐? 그렇게 확신은 줘야 되지만 자유롭게, 엄격하지 않게 어떤 우리가 규정에 있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런 증거조사 절차를 혹시 안 거치고도 했을 때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개념. 됐고요. 그 다음에 2절 증명의 대상은 증명의 대상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게 증거법이지만 변론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주장이 이제 증거법과 연결되는 게 증명의 대상 다음에 불료증 사실이라고 하는 거와 계속 연결되면서, 즉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주장된 게 부인되면 이 증명 이런 단계로 들어오는 거죠. 이 변론을 펼치는 것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을 주장하고 이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부인이 되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증명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자백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죠. 불료증 사실 288조에 이렇게 전개되죠.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이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그게 재판 구조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법규 말고 경험칙이라는 것도 대전제로, 즉 사실 확정이 소전제로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규가 대전제가 돼서, 이때 법규와 마찬가지로 경험칙도 대전제가 돼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이런 게 재판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죠. 법규나 경험칙은 증명의 대상이 안 되죠. 탈락. 그럼 사실을 갖고 이제 증명에 있어서 그 다음 제3절에 이제 불료증 사실로 가는데, 여러분이 사실에는 어떤 게 있냐? 이건 동영상에 다 있을 거예요. 아까 사실을 재판이라는 것은 주장해서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재판에 이제 주문으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런 거죠. 이런 사실에는 정확히 주요 사실, 우리가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간접 사실은 요 주요 사실을 우리가 법규에 딱 맞는 요건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다툼이 없거나 증명돼서 법규를 해석 적용을 거쳐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를 준다 이런 건데, 주요 사실을 추정시키는 사실을 간접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동영상에도 나올 거예요. 대여 사실은 돈 빌려간 사실, 돈 빌려준 사실, 원고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여의치 않으면
차용증이나 뭐 이런 게 딱 없어요. 그 현장을 돈 빌려줄 때 본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증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용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여러분이 재판까지 왔다면 요새는 IT 온라인 기술 발전 때문에 어딘가 흔적이 남아서 그런 일 없는데 20년 전 뭐 그 이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있으면 다툼이 안 되죠. 아무리 뭐 확실하면 아무리 뭐 인간인지라 뻔뻔하게 못 하겠죠. 너무나 확실한 게 있으면. 근데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지금은 막 동영상 지금은 동영상 봐도 나와도 아니라는 막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쟁까지 가려면 애매한 막 그런 게 없다는 전제로 서로 버티는 거겠죠. 과거에는 그게 많았죠. 돈 빌려준데 뭐 문서 썼겠어요? 그랬을 때 돈 빌려준 것을 증명하기가 참 까다로울 때 어떻게 했었냐라고 내가 교과서 어디도 써놓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내 통장에서 옛날에 뭐 이체 이런 것도 없었다 해보세요. 내 통장에서 내가 어느 날 돈을 인출했다. 빌려줬다고 하는 날 당일이면 더 좋고 그 며칠 상간에 돈을 찾아놨다. 또는 그날 찾았다. 그럼 이게 이쪽으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이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꼼짝 없겠지만 하여튼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네줬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돈을 그 정도 돈을 통장에서 인출한 거 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피고가 채무자가 자기에 대해서 변제기 이후에 자기를 슬슬 피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뭐 왜 피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돈을 못 갚으니까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피고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뭐 어떤 경제적으로 궁핍한 마이너스 상태에서 적어도 이 돈 때문에 뭔가 해결한 거. 월급을 직원 월급을 줬다든지 뭔가 필요한 돈을 썼다든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당장은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음식점 가서 밥도 사 먹었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마이너스였다가 적어도 플러스적인 상황의 이런 상황 그 1, 2, 3의 상황이 간접사실이에요. 뭐를 인정받기 위한? 대여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이것을 간접사실에 대해서 직접사실이라고 해요. 즉, 이 경우는 직접사실이 요건사실이자 주요사실이겠죠. 간접사실 개념 알겠어요? 이런 것을 판단자인 여러분은 이러한 1, 2, 3의 상황을 갖고 사실을 갖고 빌려줬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 간접사실. 근데 이 간접사실은 뭐예요? 주요사실과 달리 자백의 대상이 안 되고 그 전 단계로 변론주의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틀이에요. 이거는 본격적인 이 주요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주의에 의해서 대상도 아니고 즉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인 자백도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증거에 의해서 법관이 당사자끼리 맞다고 자백해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것에 지장은 없어요. 한편 보조사실은 뭐냐? 사실의 종류에서 아까 증거력인 거예요. 즉 그 증인과 당사자 관계가 모와 딸의 관계다. 그러면 이런 관계, 이 사람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 신뢰성,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것을 그 모녀 관계라는 게 보조사실이에요. 모녀 관계라는 게. 서증의 경우에는 여기에 자기가 여기에 진정, 성립, 이게 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라고 한 것을 이 증거력으로 이
차용증은 차용증이 증거로 요것에 대해서 보조사실로서 예로 나오는데 요건 특이해요. 나중에 서증에서 시험 문제 이게 증거법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나오는데 요 경우에 서증의 진정성 여부는 자백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백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자백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취소, 철회, 즉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로 보조 사실인데 문서에 진정 성립에 관한 것만은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두 군데서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백 8-24 보조 사실에 대한 자백도 간접 사실에 관한 자백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8-24 옆번호 보면 거기서 문서 성립 진정, 요게 시험 문제 최고 많이 나와요. 자백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주요 사실은 자백이 작동하니까 자백이 작동하면 민사사건에서는 함부로 취소 철회 못해요. 맞다고 다툼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라고 틀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서증에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문서 서증 어디냐면 거기서 또 나와요. 옆번호 8-92인데 옆번호가 이게 되게 길게 작동하니까 8-90에서 그 마지막 부분 동그라미 3 직전에 보면 문서 성립의 진정은 보조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성립의 진정은 보조사실이지만, 보조사실은 자백 대상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거와 달리, 다른 보조사실과 달리 주요 사실에 관한 자백 취소와 마찬가지 취급을 해서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 이게 두 군데서 지금 서술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이해했죠?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 추정하는 거인 건데 요 경우에 예를 들었죠. 그다음에 보조 사실의 예는 예를 들어 모녀지간이라든지 서증의 어떤 진정 성립 갖고 이제 증거력에 관한 이런 영역에서의 내 도장이 맞다, 내가 날인한 거 맞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는 특이한 작동, 자백 인정되지 않느냐 있느냐에서 요거와 달리 여기선 자백이 작동하고 함부로 그러니까 철회 내지 취소할 수 없다. 요게 시험에 억수로 나온다 이거죠. 되겠죠? 되겠어요? 다시 보면 다시 잘 보세요. 제1절은 기본 개념 같은 거 가르쳐 주죠. 제2절은 증명의 대상으로서 여기서 법규랑 경험칙을 탈락시키죠. 원칙적으로 사실만 증명의 대상이 되죠. 3단의 어떤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그림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죠. 3단. 그 다음에 이 사실만 갖고 세 번째 절에서는 이제 불요증을 제거해서 탈락시키죠. 자백된 사실을 탈락시키죠.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진짜 증명해야 되니까 증거 조사 절차가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은 증거조사 실시해서 증거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자유, 심증, 법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위 불명, 진짜인지 아닌지 가타부타. 가타부타면 증명 안 된 것으로 불이익, 증명 책임을 지는 자한테 증명 안 된 것으로 불이익 처리하는 분배에 따른 테크닉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이론적인 것 등이 있어서 실제 누구에게 증명 책임이 있느냐 라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5는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물어봐지냐면 위법 수집된 증거조사해서 위법 수집 증거조사를 심증 형성을 하는 데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형사소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위법 수집이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법관의 심증 형성에 있어서 영향은 있을지언정 곧바로 쓸 수 없다, 배제한다, 이렇게는 아닌 이런 게 종래의 이론인데 최근에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거 심증 형성에 쓰면 안 되지 않는가의 그런 상황이, 그런 주장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법 증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영향이 없다가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형사소송과 달리. 최근은 문제 있는 것으로 보려는 이런 입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죠. 그다음에 증거조사 절차 중에서는 인적인 증거, 물적인 증거를 절차를 이게 실무적인 얘기죠. 실무적인 얘기고 실제 시험에서는 서증에서 쭉 읽다 보면 서증에 있어서 진정 성립 여부 이런 부분이 조금 유심히 봐야 돼요. 자주 이 부분에서 이 진정 성립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가 특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불려정 사실에서는 이 자백을 둘러싸고 또 자백 간주까지 이런 게 문제가 되죠.